민경호 대표님이 지난번에 공존에이트를 이제 기록했던 스파이 외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쵸. 한국 운동권의 역사와 그 문제점을 분석한 책으로 정청래가 쩌리가 된 걸로 유명한데 그쵸. 스파이 외전 2가 나왔습니다. 그 우리가 잘못한 게 그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총련과 뭐 경기 동부를 악마화하는데 좀 치중한 나머지 진짜 거대 악 중에 하나인 전대협 2기, 전대협 2기의 위험성을 뭐 간과했다. 근데 전대협 2기에 정청래하고 서영교가 있더라고요. 정청래, 서영교, 한병도, 네, 한병도, 진성준 한병도. 같은 네. 현재 실세들이 다 들어가 있죠. 전대협 1기를 그러니까 87년도를 전대협 1기로 보고 네. 85, 86, 87을 전대협 1기 정도로 보고 88년부터 92년까지를 전대협 2기로 본다면 현재 운동권 얘기의 모든 핵심은 전대협 2기에 있어요. 한총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중에서 가장 잘못된 얘기가 이 한총련 얘기인데 전대협이 물러서면 한총련으로 개성된다는 건 한총련의 어떤 수준이나 한총련의 숫자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총련 그러면 말하기 좋으니까 이적단체 판결도 받고 이랬으니까 말하기 좋으니까 한총련으로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전대협 2기죠. 전대협 1기와 2기의 결정적인 특징은 사실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데 전대협 1기는 반독재 투쟁을 하는 거야. 근데 88년 전대협 2기는 반독재 투쟁을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민주화 투쟁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식민지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을 특히 식민지 대리 정권으로 보고 그러니까 일종의 전민항제 반독재 투쟁을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친북적인 통일운동을 했죠. 얘네들 전대협 2기의 민주화운동의 신화를 벗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비대위원 딱 되시고 이제 운동권 청산을 이제 담당하게 하려고 됐는데 어. 좌파들이 집중 공격을 했어. 민 대표님이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민 대표님이 만나서 시너지를 계속 만들었으면 조금 달라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호흡을 잘 맞췄더라면 조금 더 좀 진전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땐 그 한동훈 위원장의 최대 그 저기는 전대협이 가면 그러니까 임정석 의원이 낙마가 되니까 전대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대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고 기자가 묻는 장면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전대협이 지나가더라도 한총련 또 경기 동부간에 종북 세력이 남을 거다. 그 얘기가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전대협 2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잘못된 걸로 보여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영님이 이제 자꾸 전대협 2기 서영교 하시는데 서영교는 운동할 때 뭔 역할을 담당했냐? 사수대? 야구를 서영교가 역할이 그렇게 큽니까? 86년에 2대 총학생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대는 사실은 그치, 운동 역량으로 그치, 보면 그치, 별 큰 그치. 학교가 아니에요. 서영교만 크구나. 잠깐 뭐 아까 언급하셔서 말했지만 이재명 주사파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면서 이재명이 2017년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책을 냈죠.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사법고시 준비만 아니었으면 그 친구와 함께 구속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친구 영진이라는 뭐 중앙대 82학번에게 내 몫에 짐까지 얹어준 게 아닌가 죄책감이 나를 괴롭힌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구랑 했던 약속 또한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2017년 운동권이 이미 소멸된 2017년에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82년에 한 약속을 소개했느냐. 82학번인데 운동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제 사정상 운동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누군가와 만났다라는 게 내 확고한 심증입니다. 네. 누군가와 만나서 약간 사상 교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이? 이재명 그 어떤 임팩트가 상당히 오래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영진 의원이에요. 현재 김영진 의원하고 1학년 때 만났다는 저 얘기인데 지금은 내가 운동을 못하지만 나중을 혁명의 대업을 위해서 나중에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도 또 어딘가 그런 기억이 내가 볼 땐 있어. 누군가부터 교양을 받았다고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얘기나 말이나 어투나 이런 게 너무너무 이상해. 네. 이런 게 하나인데 특별한 거는 뭐냐면 그 얘기를 1학년 때 술 마시면서 혁명의 대업을 위해서 뭔가 하자 이런 얘기는 늘 하거든요. 네. 근데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임하면서 왜 그 얘기를
회고록에 쓰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선거에도 별로 유리할 게 없는 얘기 그러게. 같은데 그거는 이재명이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혁명, 뭐 무슨 독립, 자주, 반미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뜻이야. 강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권이 전대협 한총련 문제, 경기동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바다라는 게 이 책의 기조인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이재명을 더 파봐야 돼. 88년, 89년에 운동권들이 썼던 용어와 논리를 일관되게 써.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브루스 커밍스의 그 한국전쟁의 기원. 한국전쟁의 기원 같은 얘기들이 88년, 89년에 집중적으로 있다가 지금은 사라진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88년, 89년에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좀 받았어. 그래서 그 얘기들을 계속 써요. 예를 들면 1월 31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6.25 전쟁도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치. 그게 브루스 커밍스가 그러니까. 하는 주장하는 거지. 한국전쟁의 기원 그 책에 나는 지금도 인상적으로 남는 게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왜 터졌냐 어느 날 불시에 터진 게 아니라 38선에서의 충돌이 누적돼서 그 어떤 책에 나오는 독특한 용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누적돼서 그게 전쟁으로 비화된 거다. 그러니까 전쟁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지 않다 이 얘기야. 근데 그 얘기를 94년인가 몇 년도에 옐친이 그 비밀 보고서를 낸 다음에는 사라졌어. 그치. 1월 19일 날 이런 또 발언도 그때 민 대표님이 유튜브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하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 이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유리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썼는데 저 같은 사람은 왜 그러나 얘 미쳤나 그랬는데 민 대표님은 이 선대라는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논리나 내용 컨텐츠보다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 단어가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쓰는 미묘한 어감이 있잖아요. 이만 액센트 그거 하나 때문에 부산 사람임을 확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그 선대들이란 단어를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교회 일부에서 쓴대요. 선대들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교회 일부에서 쓰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좀 쓰는 말이에요. 선대들. 그러니까 저런 용어를 썼을 때는 저게 그냥 범상하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소름이 탁 끼쳤어요. 쟤 이상한데? 그래서 전에는 이재명이 주사파설이라는 거를 잘 안 믿었었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제가 이재명은 뭔가 있다. 이거 파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NLPD 간에 뭐 이렇게 뭐 싸움이 있었고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좀 건전한 시민단체가 다 PD를 표방했었자는데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땐 PD였는데 뭐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그 NL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PD와 NL의 차이는 NL은 농업사예요. 농업사. 한국이 농업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PD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도시화되고 자본주의화된 세상이라고 보는 거니까 PD는 그래도 그나마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심상정이 PD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PD예요, 사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 사회운동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는 게 반일 때문에 특히 반일 반미 때문에 산으로 가는데 이거 반일이라는 게 아무런 맥락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을 PD 쪽에서 좀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송영길도 PD거든요 원래. 송영길, 뭐 심상정, 조국 이런 애가 죽창가가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NL로 다 넘어온 거죠. 그치. NL에 투항했지 PD들이. 왜냐하면 정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반일 그러면 그게 어떤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중의 어떤 힘을 얻으니까 반일에 편승한 거죠. 원래 PD는 반일을 안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반미도 좀 안 좋아하는데. 근데 2000년대 이후에 그렇게 넘어가 버렸죠. 민병 같은 경우도 청주 간첩단 사건을 변호하면서 걔네들을 갖다 계속 어떻게 풀어주려고 막 풀어주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간첩인 게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거 보면은 민변이 옛날에 그 민변인가 싶더라고요. 민변은 좀 심하죠. 아주 심하죠.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변호사가 돼서 운동권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운동권 중에서 노동운동에 투신하지 않은 애들이 그러니까 운동권의 어떤 본심을 갖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이에요, 걔네들은. 운동권이 돼서 직업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니까 더 극렬하죠. 여기서 그 문재인을 갖다 이제 선행 주사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선행 주사파라는 게 그 주사파가 나온 거는 86년도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네. 주사파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해서 대표적인 게 이영희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희가 주사파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리영희. 리영희 안 믿을 텐데 제가 볼 땐 리영희는 중국이나 문화대혁명이나 베트남 전쟁을 찬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북한으로 갈아 끼기만 하면 그냥 주사파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재인 이분이 75년에 유신 반대 시위를 했는데 이때 이제 문재인 연예대에서 구속됐고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 후회가 문재인은 되게 이상질을 그러니까 그 실제로 민주화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장기표님의 그 증언. 내가 84년에 내가 이제 뭐 민주통일민중연합을 조직하려고 전국을 돌았는데 부산 갔을 때 학생운동 전력이 있다는 문재인을 소개받았다. 그와 함께 할 것을 권하자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답이 돌아왔다. 다시 그를 만나지 않았는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민주화 운동을 전매 특허 낸 것처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은요 인권 변호사라고 했는데 실제 인권 변호를 한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문재인의 운명에도 뭐 아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좀 이게 다른 구석이다 이렇게 말도.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잘 있다가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운동권 주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뭘 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웠으면 징역을 오래 살아요. 저처럼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 나이가 있고 가정 형편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 진출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뭐 이인영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학생운동 때는 집행유예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이 졸업한 다음에 계기면 그거는 형을 좀 살아요. 3, 4년 산다고 치면 3, 4년 살면 앞뒤로 한 2, 3년 더 있거든요. 한 6, 7년 사회에서 그냥 흘려버리면 국회로 구조적으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국가보안법 전과 5범인 저기 탄핵 지금 이번에 대통령 탄핵 주도하던 애가 있잖아 하는 애. 그 권오혁 걔는 국가보안법 5범인데 그건 특수 상황이야. 그 한총련 애들이라 그래.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한 번 구속되면 집행유예인데 두 번 되면 실형 살거든요. 근데 실형도 좀 살아요. 그런데 이 권오혁은 그러니까 짧게 계속 하는 건데 국가보안법을 그렇게 짧게 살고 내보내주고 이런 게 특수한 상황이지. 권오혁은 실존 인물이에요? 지금 이번에 촛불행동 저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고 이번에 탄핵 청원 발의자예요 걔가. 근데 그 탄핵 발의 저기 국민청원은 왜 하는 건가요? 그 옛날에 문재인 때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140만인가 동의했지만 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140만 명이 했지만 국민의힘이 그걸 잘 이용을 못 해 먹은 거죠. 근데 민주당은 이거 갖고 엄청 이용해 먹잖아요 지금. 매일같이 뭐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끝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실제 탄핵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요. 저 숫자를 가지고? 지금 구호가 뭐냐면 네. 1000만이 서명을 하고 100만이 항쟁을 한다. 이게 구호예요. 100만 항쟁이면 탄핵이 될 법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런 친구들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망상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데 반대로 이제 대중의 지지가 열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저기 너희 보시면 죽는다. 저기 이제 북한 중앙동신이나 노동신문에서 지금 저걸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아까. 이 권오혁이라는 애가 실천연대가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현존하는 가장 빨갱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민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수시로 소통하니까 그 이분이잖아요. 근데 범민련도 손을 절레절레하고 북한도 너무 부담스러워. 있잖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데 마음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스토킹해갖고 막 맨날 달라붙고 막 당신이 왜 죽겠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 좀 부담스럽잖아. 근데 그런 애들이 실천연대예요. 근데 거기서 이랬던 애가 이번에 권오혁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달라 북한에서 계속 지금 보도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북한하고 일정 정도의 교감 속에서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시민단체 길에서 요거를 이 단체를 털었어요. 거기 보면 얘네들 거기 강력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 있어요.
촛불행동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야. 그 무슨 얘기냐면 식민지 해방을 하겠다는 거지. 얘네 공식 유튜버가 새날이에요. 공식 유튜버가 촛불행동. 새날. 얘네 공식 얘네 거구나. 근데 새날이 유명해요? 새날. 쪽 인사들 거기 계속 나오잖아. 구독자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100만 명이 정말 이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겠냐고. 거기서 그 북한의 지령을 받는지를 아는 건 아마 핵심 100명 정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99만 9,900명이 속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막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선제 탄핵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식민지 대리 정권이니까. 네. 그 다음에 대통령 그 왜 할 속에 한 거 있죠. 맞- 얼굴 놓고. 그때 그놈이라며. 그것도 얘네가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대통령을 희화하고 좀 심한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한 거 다 얘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자기네가 촛불행동 공식 후보가 있어요. 민주당. 우리가 당선시켰다고 한 후보가 양준혁, 김준혁이에요. 양문석, 김준혁. 아니 근데 저렇게 버젓이 황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탈법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진짜? 얘네들은 그냥 단속하면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촛불 이런 거 말고 자주15라고 얘네들 기관지인데 거기 맞아요, 가면 맞아요. 한호석 씨 글이 그냥 그대로 실려 있어. 그러니까 남침해라 뭐 이런 게 실려 있기 때문에 그거 잡아 넣으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테면 얘네들이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송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예. 그 찬송하는데 가서 잡아들여. 잡아들면 돼요. 근데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네. 정부가 지금 대공수사권이 기록화돼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촛불 그 새날에 들어가면은 고정 코너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치 천재 정봉주. 정봉주도 거기 맞아. 정치 천재 정봉주. 정말. 그러니까 70년대 80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뭐 삶이 비슷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북한을 뭐 동경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상대도 안 돼. 나라 취급도 못 받는 나라가 됐는데도 여전히 북한을 추종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상이 안 가.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정신 창난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민주당에도 있는 거죠. 민주당에 꽤 많죠. 꽤 많죠. 예. 제가 볼 때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극소수의 오타쿠들이면 괜찮은데 지금 100만 명 서명 청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 지지층에 나는 25% 정도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신 창난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내가 충격이었던 게 아까 그 촛불행동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촛불행동 네이버 카페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 거기 한동훈 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좌파인 근거인 영상을 올려놓고 난 몰랐는데 UPD가 그러는데 거기에서 좌파들이 짜깁기한 영상이 우파 매체에서 막 돈다는 거예요. 민경호 대표님이 진짜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애들이다. 어떻게 했을 때 적들 내부를 분열시킬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자유발언대가 아니고 총선 전략방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그 영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에는 문사철이 많은가? 알고 보니 뭐 법대나 뭐 이공계, 상경계 다 취직을 했고 취직 못한 애들이 운동권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맞죠. 네. 네. 그거는 민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재밌더라고.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사철이에요. 문사철. 예, 학교 때 전공이 국문과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졸업한 뒤에 이제 뭘 했냐면은 국문과 출신인데 네.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네. 석사 학위를 딱 국내의 친교용, 그러니까 면피형 그렇죠. 석사 학위. 뭐 언론대학원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사실 고려대 언론대학원. 네.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건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군대 안 갔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단일 집단이 군대를 집단적으로 안 간 애들은 이 집단이 그렇지. 가장 유일해. 그렇지. 네. 거기다 책이란 걸 썼어. 어느 날 가져와. 네. 근데 책이란 게 맨 수필이야. 이런 걸 책이라고 내는 애들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의 임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임원은 전부 다 해외 유학파야. 스탠포드니 뭐 다 이런 거고. 아니면 카이스트거나 뭐. 그다음 카이스트거나 그다음에 전공도 전부 다 이공계야. 그다음에 무슨 뭘 써도 얘네들은 무슨 뭐 전문적인 거 있잖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거를 써. 그리고 해외 유학파고. 그러니까 두 집단이 전혀 다른 집단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기업이나 군대나 이런 거는 삼성전자의 그 인맥과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기틀을 마련하고 먹여 살린 건데
그 안에서 이 도토리 키재기만한 이 눈사철 출신의 국내파 정치인들이 네. 지지고 볶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퇴출돼야 될 일순위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청년인데 청년은 이게 제가 볼 때 386 운동권 청산이 좀 늦었는데 늦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83%가 5, 60대입니다. 그다음에 40대가 구조적으로 작아요. 40대가 10%나 줄어버렸어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떠냐면 40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한국은 운동권 청산이 늦어지면서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삼성을 해체하려는 거구나. 그렇죠. 자기들이 못한 거를 삼성이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멸망하면서 운동권 지식인 학생들이 별다른 반성 없이 사회에 적응해서 정말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한미 FTA 뭐 반대하거나 뭐 한미 FTA가 되면 우리나라 식민지 된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뭐 사베스 스티브 잡스가 이 좌파들의 이게 큰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아이폰 딱 청바지 딱 입고 말이야 딱 하고 그게 왜 충격이었어요? 좌파들한테? 그러니까 좌파들은 미국이 부유하지만 미국은 탐욕스럽다 이런 건데 스티브 잡스는 미국이 부유하지만 혁신적이다. 혁신적이다는 그 이미지를 스티브 잡스가 가져가 버리니까 반미를 할 만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미국은 군산 복합체인 거예요. 무기를 팔아서 부자가 된 나라기 때문에 건국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나니까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아이폰을 팔아서 돈을 벌었나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반미가 사라지고 밤에 사라지죠. 대신 뭐가 뜨냐면 반일이 떠요. 반일이 뜨죠. 반미가 더 이상 안 먹히니까. 근데 웃긴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 관련해서 뭐 큰 이슈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닌데 완전히. 갑자기 그냥 반일이 뜨고요. 근데 22대 국회의원 분석은 이하경, 김순덕, 강의원, 신의주가 끝이야? 예. 심하네. 아니 더 이상 그게 없어. 뭐냐면은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서전이 있어야 되잖아. 얘네들이 자서전을 안 써. 공소장이 있으면 좋은데 공소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아니 무슨 나라가 국회의원 공소장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공직자 되면 공소장은 공개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법으로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저는 공소장이랑 판결문 모두 다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조국 같은 경우도 1심 판결문이 그냥 이렇게 책으로 묶여서 그 애들 맞아요. 뭐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애들 가르쳤으면 이걸 읽게 했으면은 조국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는 없었을 거란 말이죠. 정말 어떤 이명, 공직자를 조국, 송영길 내가 볼 때 공소장 판결문만 있어도 완전히 개차반 만들 수 있어. 그렇죠.